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쌀쌀해지는 날씨만큼이나 지갑과 가계부도 서늘해집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벼워진 돈의 가치 앞에서, 그리고 높은 이자율로 인해 무거워진 원리금 앞에서 마음은 더 무거워지죠.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주가도 오르고 어디 집값도 오르고 금과 비트코인도 오르고. 위기의 파도가 높을수록 사람들은요, 무언가라도 해야 한다는 불안감에 휩싸여서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시장은 인내심 없는 자의 돈을 인내심 있는 자에게 옮겨주는 도구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힘과 행동하는 힘, 그리고 인내하는 힘이죠. 행동에 나서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하고, 결정을 내렸다면 빠르게 행동에 나서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 결실을 기다리는 것.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이루는 자연의 힘처럼 세 가지 힘을 바탕으로 나의 결실도 이루어 보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9월 29일 또 새로운 한 주 월요일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김재은님, 9월은 재산세 추석에 아주 정신이 없어요. 벌써 이렇게 출석도 해주셨고, 안진수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또 안부도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4408님, 더욱 발전하는 아침마당이 되길 소망합니다라고. 제가 잘못 찾아오셨는데 저희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라고요. 뭐 저희도 뭐 아침에 열리는 마당이니까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가 빠지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께 선물도 보내드려야죠. 오늘은 두 글자인데요. 최근에 뉴스에 안 좋게 많이 나옵니다. 뭐 통신사, 카드사,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나오고 있죠. KT에서는요 400명 가까이 소액 결제 피해를 당했고요. 그 피해 금액이 2억 4천만 원에 달한다고 하죠. 롯데카드에서는 전체 고객의 30% 정도가 되는 297만 명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갔고요. 데이터 유출된 그 용량만 200기가바이트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국회에서 이거 관련된 청문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자, 외래어 두 글자입니다. 정보 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자료를 빼나가거나 시스템을 교란하는 행위를 외래어 두 글자 이렇게 부르죠. 이걸 하는 사람을 해커라고 부르는데요. 해커가 하는 일을 이 두 글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여러분이 당해보셨거나 경험이 있으셨거나, 왜 그 화이트 해커라고 하는 또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경험도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소식을 준비했는지 우선 강영현 기자부터요. 네, 주말 사이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네. 곳에서 이제 화제가 났죠. 여기서 그래서 행정정보 시스템이 마비가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부터 지금 현 상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1억 원에 육박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환주 기자는요. 네, 그 추석 연휴 기간 도래하는 대출, 공과금 납부일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소식 준비했고, 그리고 최근 추석을 앞두고 정부 사칭 문자 사기주의보 관련 내용도 함께 알아볼 예정이고요. 또 오늘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무비자로 한국을 들어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정래 님이 저희 회사 이번 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불 때문에 나라장터 기능이 안 돼서 결제도 못 받고 힘드네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강영현 기자, 지금 오늘이 나흘째죠?
네, 그리고 주말이었고 오늘이 이제 평일이 시작하기 때문에 좀 본격적으로 어려움들을 오래 겪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네. 일단 상황을 살펴보면은 지난 금요일이었죠. 국정자원의 대전 본원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사용 연한이 1년 이상 넘긴 리튬이온 배터리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그 화재가 나서 이제 모두 연소가 끝났고 이제 어제부터는 네트워크 장비를 재가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보안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99% 정도가 재가동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국정자원 대전 분원에 모두 647개의 정부 전산 시스템이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96개가 이번 화재에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날 어제 오후 10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복구된 서비스가 모바일 신분증, 그리고 보건 의료 빅데이터 시스템, 우체국 금융 서비스, 노인 맞춤형 돌봄 시스템 이렇게 해서 30여 개에 불과한데요. 그래서 복구율이 전체 5% 정도라서 아직도 불편함이 많이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의 화장시설 예약 시스템인 이제 이 하늘 장사 정보 시스템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여기도 이제 접속이 제한되어 있어서 화장을 치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온라인이나 유선으로 직접 개별 화장장에 연락을 해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도 지금 중단이 돼서요. 개인정보 침해 유출 신고를 이메일로 받고 있고요. 또 정부24 무인 민원 발급기 이렇게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도 복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방금 청취자께서 말씀하신 조달청의 나라장터 등도 복구가 되지 않았는데 정부 내부에서는 이제 한 약 2주 정도 걸릴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청구하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라고 당부를 했고 또 국가 정보관리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뭐 KT 때나 아니면 카카오톡 멈췄을 때나 이거 백업 시스템 없다라고 엄청나게 이제 비판을 샀는데 정작 국가정보 시스템이 백업이 안 돼 있었다. 하나가 멈추니 온 나라가 올스톱 되더라. 이건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요. 좀 제대로 좀 반성을 해야겠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도 지금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실물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뭐 외국인 등록증 같은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화재가 발생한 26일 이전에 발급한 모바일 신분증이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없다면은 뭐 계좌 개설이라든지 카드 발급 등이 모두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은행 애플리케이션은 물론이고 대면 업무에서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중단이 되면서 대출 심사에 필요한 공공 그 서류를 은행이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직접 실물 서류를 떼어오지 않으면 이제 대출 심사 자체를 못 받으실 수도 있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미 대면 창구가 없이 비대면으로만 거래를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부 대출 신청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모두 고객이 관련 서류를 실무로 받은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바꿨고요. 신용대출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서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 그리고 금융사들은 금융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이런 수단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일단 시스템을 복구할 때까지는 가급적 대면 은행 창구를 찾아서 업무를 하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행정정보 시스템 복구 상황이라든지 또 이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정부 민원센터 110 또는 지자체 콜센터 지역번호 누르고 120번. 그러니까 정부 민원센터는 110번, 지자체 콜센터는 지역번호 누르고 120번. 이쪽에서도 안내를 좀 받으실 수 있고요. 특히 지금 추석 연휴 앞두고 막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문자, 스미싱 이런 거 기승 부리지 않습니까? 뭐 택배가 왔네, 막 이런 것들. 특히 이제 행정정보 시스템이 이제 마비가 됐으니 문자 메시지로 접속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가 이게 또 금액 단위도 크고
일생에 몇 번 안 하는 일인데 이것도 큰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부동산 거래 그리고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도 이번에 작동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계약을 하시고 나서 이제 온라인으로 신고하려던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단 국토교통부에서는 거래 신고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주말이 끝났으니까 오늘부터 담당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방문해 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사고로 인해서 신고가 지연된 거래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부동산 매매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잘 아시겠지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지변이나 그와 비슷한 이유로 인해서 신고를 못할 경우에는 이제 신고를 게을리하지 했다고 보진 않는데 이번 일을 그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토지대장 그리고 부동산 종합증명서 같은 민원 서류 8종의 온라인 발급 그리고 열람 시스템도 지금 이틀째 먹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필요하시면은 오늘부터 이제 평일 근무 시간에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시군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민원 서류는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직접 받으실 수 있다. 물론 이제 신분증 지참하셔야 되겠고요. 근데 이번에 불이 난 거 보니까 리튬이온 배터리 오래된 거 거기에서 네. 화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뭐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우리가 또 수출 산업으로 또 키워가고도 있는데 재생에너지 분야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이번 화재가 말씀하신 대로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났는데 이게 진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완전 진화하는데 한 번 진화를 했다가 다시 또 불이 붙어서 총 22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제 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정확하게 진화하는 방법이 다량의 물을 뿌리거나 수조에 담가서 냉각을 시키는 것뿐이라서 이제 진화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정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지금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초대용량 배터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ESS를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서 전력 생산량이 들쑥날쑥하는 간헐성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단점이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ESS에다가 담아 놓는 건데요. 근데 지금은 ESS에서 대체로 리튬 이온 배터리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화재를 보면서 이게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ESS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점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신세기 님이 예방 주사 맞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아픈 주사죠. 그리고 이제 제대로 좀 분산하는 그 백업 시스템도 좀 갖춰야 되겠고요. 또 특히 이제 ESS 분야도 조금 더 안정적인 배터리들은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제 차세대를 준비해야 하는지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완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추석 연휴가 길다 보니까 공과금 내야 되는 거나 아니면 카드 결제일 겹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대금은 언제 빠져나갑니까? 예, 일단 연휴가 시작되는 10월 3일부터요. 금융회사의 대출이나 뭐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 네. 또 카드 결제일이 겹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추석 연휴가 끝난 10월 10일에 자동으로 연기돼서 일괄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연휴 기간인 5일에 그 대출이 만기였다라고 하면은 10일로 연기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연체 이자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예금 같은 경우에 만기가 5일이었다면요. 10일에 그 잔액을 찾을 수 있고 5일치 이자까지 포함해서 은행에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 소비자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조정이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험료나 통신료, 전기료 같은 공과금도 자동 연기가 되는데요. 네. 또 이제 또 주식 파시는 분도 있을 텐데 주식을 팔게 되면은 보통 이틀 뒤에 그 현금이 입금돼서 네. 이체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입금 날짜가 연휴 기간이랑 겹치면 주식 매도 대금은 10일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 연휴 기간에 은행 업무 볼 수 있도록요. 전국 12개 휴게소에서 입출금 그리고 신권 교환이 가능한 은행 이동 점포가 13개가 운영이 되거든요. 네. 필요하신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가 그 밀집해서 사는 지역에는 환전과 송금까지 가능한 11개 은행 탄력 점포가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개천절부터 시작되는 연휴 전에 돈을 찾으려면 화요일 내일까지는 주식을 매도해야 10월 2일에 이제 예수금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정부가 신규 자금도 공급을 합니까?
예, 맞습니다. 특히 연휴 기간에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직원 떡값도 줘야 되고 거래처 물품 대급을 지급하려고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단기자금 좀 필요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소속 은행들, 뭐 산업은행, 기업은행, 그리고 이제 신용보증기금 같은 정부기관이 약 22조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과 특별 보증 등을 실시를 합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시중은행들도 약 80조 원 규모의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50억 원의 특별 자금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전통 상인들이 추석 연휴 전까지 상인회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연 4.5%의 금리로 최대 1천만 원의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 기관을 사칭하는 사기가 또 늘어요. 이맘때. 예, 맞습니다. 정부 기관 같은 경우에 추석 명절을 노린 스미싱 사기 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특히 지난 3년 동안 약 400만 건의 문자 사기가 발생을 했는데 네. 그중 절반 이상 50% 이상이 이 정부 기관을 사칭한 문자였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라는 범칙금을 안내하는 사기 링크, 네. 또 쓰레기 무단 투기를 했는데 과태료를 조회해야 된다라는 사기 링크를 통해서 가짜 사이트로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또 그 밖에도 그 지인의 번호로 접근을 해서 사기를 유도하는 지인 사칭 문자 사기 유형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금융당국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 기간을 맞이해서 문자 사기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고요. 또 각종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 안 되고 사기 안 되게 신청하는 서비스인데요.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문자 링크를 실수로 클릭을 했다 하면요. 네.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본인 계좌를 지급 정지하도록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사기범에게 속아서 돈을 보냈다라고 생각되면요, 바로 즉시 경찰청 112에 신고를 하고요, 계좌 지급 정지, 계좌 동결을 신청하는 게 좋고요. 또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된다면요, 지역번호 없이 전화번호 118에 연락을 하면 24시간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꺼림칙하다. 그러면 일단 내 계좌를 지급 정지하도록 동결시켜 버리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도 되고 경찰청에 좀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요. 또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대출받은 사람들의 평균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1억 원에 육박한다고요? 네, 생각보다 높은 금액인가요? 평균? 네, 평균. 한국은행 자료인데요. 올해 2분기에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액 잔액이 9,660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9,660만 네, 원. 이게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전체 차주, 그러니까 돈 빌린 사람은 줄었는데 한 사람당 빌린 잔액이 늘면서 이제 1인당 평균치가 높아진 건데 올해 2분기에 대출 잔액이 처음으로 1,900조 원을 웃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보면은 2분기에 40대의 1인당 가계대출 잔액이 1억 2,100만 원. 그래서 가장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또 30대 이하도 8,450만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끌 투자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택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영끌 투자를 이제 3, 40대가 하면서 그 1인 대출 측면에서도 이제 큰 폭으로 증가를 기록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대별로 보면은 30대 이하는 8,400만 원대인데 40대는 1억 2,100만 원. 물론 이제 평균이긴 합니다만 네. 그 가계대출은 사실은 경제가 성장할수록 계속 늘어나긴 하죠. 그런데 그 증가폭이 좀 줄고 있다라는 게 또 포인트죠. 네, 지금 말씀드린 건 잔액이고 이제 증가폭을 봤을 때는 5대 은행의 지난주 기준으로 가계대출 잔액이 약 763조인데 이게 지난달 말과 비교해서 3,700억 원 정도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달에는 근데 얼마가 늘었었냐면 4조 원 가까이가 늘었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를 한 거죠. 특히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사이에 5,200억 원 정도 늘었는데 이게 전달에 3조 7천억 원 늘었었는데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신용대출도 같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였다는 거는 잔액뿐만 아니라 그 영끌 추이가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취급의 통계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은행 5개 은행의 총액이 5조 5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8월보다 비교를 했을 때 33%나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627
질 그리고 규칠 때 대출 규제 그리고 공급 대책이 나오면서 이제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또 대출 모집인이 취급하는 것을 이제 중단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개별 은행들이 가계 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갔는데 이런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가운데에도 지금 서울 집값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매주 목요일에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가 매매가가 있는데 이게 지난주 목요일에 상승률이 0.19%로 전주보다 그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이게 3주 연속 상승률이 확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였지만 이렇게 집값 자체가 진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하느니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대출 한도 지금 6억 원으로 6.27 대책 때 묶어놨는데 그걸 더 낮추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전망들도 나오더라고요. 자, 이완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 또 들어볼게요. 오늘부터 달라지는 게 있죠.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시작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지난해 11월부터요. 우리 국민은 이제 중국에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게 됐잖아요. 네. 우리 정부도 오늘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3인 이상 중국 단체 관광객에 한해서 이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게 되는데요.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가 중국 건국을 기념하는 국경절이라는 중국 최대 명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비자 입국 시행과 중국 최대 명절이 겹치면서 한국을 찾는 중국인들 아마 오늘부터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중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8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사드 사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회복 중인데 지난해에는 한 460만 명까지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올해는 100만 명 이상 증가된 한 600만 명까지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작년에 중국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비롯해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게 중국의 내수 경기를 살리려고 그런 의도잖아요. 우리도 또 이제 반대로 내수 경기도 좀 도움을 받아야 될 텐데 호텔 레저, 유통 이쪽 업계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일단 호텔 업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과 내년까지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최근 면세점 업계가 많이 힘든데 면세점 업계에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요. 이 신라면세점은 인천항에 입항하는 대형 크루즈 승선객을 이미 유치를 했고요. 롯데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중국 보따리상과의 거래를 재개를 했습니다. 이 중국 보따리상을 다이궁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난 3개월간 면세점 전체 매출의 10%가 이 다이궁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또 이제 백화점과 편의점, 화장품 업계도 기념품 행사나 할인 등으로 중국인 맞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무비자 정책이 단체 관광객 확대는 물론 이 고객 단가가 높은 개별 여행객 유치로까지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이완주 기자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프로그램이나 서버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정보를 빼나가거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그 행위를 이 두 글자 외래어로 이렇게 부르죠. 앞서 KT에서는 소액 결제 피해가, 또 롯데카드에서는 297만 명의 고객 정보 유출이 또 최근에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죠. 뭔가 항상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앞문이 열려 있는 건지 뒷문을 뚫고 오는 건지 힌트를 드리자면 이걸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해커라고 부르죠. 3545님이 해커의 왕입니다. 이거 상상을 하시면 아실 텐데 이게 왜 힌트가 되는지. 그리고 9718님은 요즘은 이게 제일 무섭고 두려운 세상인 듯해요. 너무 지능적이라서요. 그렇죠. 9592 쓰시는 분은 대학생 때 누가 제 메일 계정을 이거 해서 중간고사 점수가 삭제될 뻔한 적이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1017님은 못된 짓 하는 무리들이죠. 일방타진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딱 해외에서 또 들어오기 때문에 잡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죠. 문재남님은 내 정보가 더 이상 개인 정보가 아닙니다. 포기하고 삽니다. 박성춘님도 나의 개인 정보는 이미 공공재가 된 듯하네요. 이렇게 또 씁쓸합니다. 씁쓸합니다. 자, 이 두 글자 외래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서지영님이 추석이 가까워지니까 마음이 바빠지네요. 성공예감 들으면서 힘내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아마 뭐 사장님들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바쁘실 겁니다. 직원들 선물도 준비해야 되고 상여금을 또 줘야 하는 부담 아닌 부담도 있고요. 또 각종 세금 처리도 신경 쓸 게 많은데요.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도 대표이사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바쁘세요. 뭐 준비할 거 많으세요? 챙겨드려야죠, 저희 직원분들, 거래처분들과 함께. 예. 추석 선물 세트 직원들한테 주는 회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과일이 됐든 통조림 세트가 됐든 이것도 세금 처리를 합니까? 네, 이제 명절 선물 많이들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내가 누구에게 주느냐, 그러니까 네.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좀 세금 처리가 다릅니다. 이제 먼저 거래처에게 뭐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거래처와 관계 유지를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접대비, 이제 바뀌었죠. 업무 추진비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는요, 한도가 있어서 회사 매출액 규모에 따라서 몇 %까지만 이제 비용으로 인정이 돼요. 그리고 그 한도를 넘게 되면은 회사가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받는 사람이 직원이다, 내가 직원에게 줬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직원 복지를 위해 회사가 비용으로 쓰는 건 복리후생비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 명절 선물은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요. 그리고 또 고가의 선물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큰 거래처 사장입니다. 중요한 분이다. 그러면 뭐 김영란법에 해당되지 않는,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네. 한우 같은 걸 보낼 수도 있는데 이것까지도 다 처리가 됩니까? 비용으로? 네, 전부 다 비용 처리되는 건 아니고요. 일정 금액까지만 비용 처리가 돼요. 이렇게 거래처와 관계 유지를 위해서 좀 쓰는 거는 1년에 지출할 수 있는 한도가 있어서 그 회사 매출액 규모에 따라서 뭐 몇 % 정도까지만 인정이 되고요. 그 한도를 넘어가게 된다, 그럼 비용 처리가 되지 않아서 회사가 세금을 더 내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직원에게 이제 너무 과도하게 명절 선물을 주면 세무서에서 봤을 때는 이거 급여 성격이네라고 보고 근로소득세를 매길 수도 있어요. 보통은 어느 정도까지 괜찮냐고 하면은 보통 이제 10만 원 이내 선물 정도라면 무난하다고 봅니다. 네. 또 이제 작년 2024년에는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을 해가지고 이제 작년 추석부터, 그러니까 설, 추석 같은 이런 명절에 네.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이제 기타 복리후생비와 별도로서 최대 10만 원까지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있었던 생일일 때 선물 주는 거, 창립 기념일 때 선물 주는 거 다 1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됐었는데 네. 추가로 이제 명절 선물까지도 10만 원까지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 직원을 이렇게 공평하게 줘야지, 공평하게 주는 게 아니라 특정인만 과도하게 챙겨준다면 그거 역시 급여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야 되니까 이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직원에게 10만 원 이하로 주느냐, 이게 핵심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사실 선물보다 현금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직원 입장에서 그러면 추석 상여금이나 보너스 같은 거 받으면 여기에서도 세금을 떼고 받게 됩니까? 네, 이렇게 원칙적으로 물건으로 주는 선물이랑 현금으로 주는 상여금, 이거는 다르게 처리가 돼요. 달라요? 네, 선물 같은 경우는요, 일정 금액까지는 이제 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네. 뭐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는 있는데, 하지만 현금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급여, 그러니까 근로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돈은 이제 일한 대가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절에 주는 뭐 현금 보너스다, 상여금이다, 상품권, 이런 거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분류가 되고요. 회사는 이제 미리 세금을 떼고 이제 주는 원천 징수를 해야 되고, 연말정산에도 이 금액은 포함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현금이랑 선물의 어떤 중간점에 있는 상품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네, 상품권을 봤을 때는요, 이제 겉모습을 봤을 땐 선물 같지만 사실상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상품권은 이제 세금에서는 선물보다는 현금에 가깝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선 상품권과 현금은 동일하다라고 보고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사실상 현금이다. 네. 사장님 입장에서 역시나 중요한 건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네. 명절 보너스를 줄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예, 명절 보너스까지도 주면서 세금 내면 좀 아깝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주는 명절 상여금은 세법상 근로소득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소득세랑 4대 보험까지도 이제 일부를 떼고 직원에게 지급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도 이 아까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위한 팁은 이제 첫 번째로 모든 직원에게는 이제 동일하게 지급을 하는 게 중요해요. 특정 직원만 많이 주면 세무서에선 이건 복리후생이 아니라 특별한 보상으로 본다라고 해서 더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면 세무상 좀 깔끔하게 처리가 되고요. 또 현금을 주는 것보다는 대신에 선물로 주는 걸 활용하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리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대로 물건 선물로 주면은 10만 원까지 부가세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전액을 주기보다는 선물과 현금을 섞어서 주면 세금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증빙 자료 같은 건 꼭 챙겨야 됩니다. 이렇게 지급 내역을 남겨두는 게 중요하는데요. 그렇죠. 지급 내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지출 결의서라든지 지급 대장, 뭐 통장을 이체한 통장 이체 내역 같은 걸 준비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증빙이 없으면 세무조사 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회사 세금이 그것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당연히 증빙 자료를 챙겨놔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현물과 선물을 같이 좀 섞어서 주면은 네. 조금 더 세법적으로 좀 유리할 수 있다는 거네요. 또 명절에 특수를 누리는 그 업종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건 좀 계절성이긴 한데 네. 명절 앞두고 갑자기 매출이 늘어나는 업종들 어떤 세금을 더 특히 확인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명절처럼 손님이 많아져서 매출이 갑자기 오르게 되면요, 그것 따라서 세금도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요,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붙는 세금인 부가가치세도 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네. 이때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요, 이제 부가가치세 보통 1월에서 6월 상반기 거 세금 신고를 7월에 하고요. 그리고 7월에서 12월 하반기 거 매출을 다음 연도 1월에 신고를 하는데, 근데 이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6개월 단위가 아닌 3개월, 즉 분기별로 중간에 미리 내는 제도가 있어요. 네. 예정 고지, 뭐 예정 신고라고 하는데, 명절에 이렇게 매출이 갑자기 많이 늘게 되면 나중에 내야 할 부가세 납부액이 커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 아하. 잘 챙기셔야 되고요. 네. 또 매출 누락도 또 주의해야 됩니다. 카드 매출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 바로바로 자료가 넘어가니까 신고를 누락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네. 현금 매출 같은 경우는 꼼꼼히 본인이 장부에 기록하지 않으면은 본인이 바빠서 또 정신없어서 잊기도 쉽고 매출 누락하기도 쉬우니까는, 만약에 실수로라도 매출 누락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어서 세금 파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금을 내는 자금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매출이 늘게 되면은요, 이제 현금이나 아니면 돈이 많이 들어오네 하고 이게 다 내 돈인 줄 알고 바로 다 써버리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부가세, 소득세 낼 돈을 못 모아두게 되면은 세금 낼 때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대출을 받아서 세금 내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 10% 정도는 세금용으로다가 따로 적립을 해둬서 따로 챙겨놓는 게 좋습니다. 항상 매출의 10%는 내 돈이 아니다라는 네.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통장 같은 걸 따로 만들어둬서 이런 걸 관리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부가세 통장을 만들어두면 나중에 부가세 납부할 때, 큰 돈 나갈 때 정말 요긴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가세 환급을 특히 이제 명절 앞두고 특별히 좀 챙겨야 할 게 더 있습니까? 네, 명절 대목을 준비하려고 물건을 이제 미리미리 대량으로 사온 사업자 같은 경우는요, 부가세 환급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부가세 환급은요, 물건을 이제 본인이 팔기 위해서 사올 때 본인이 냈던 구입가뿐만이 아니라 부가세 10%를 같이 내게 되는데, 나중에 팔 때는 내가 이 팔 때 냈던 이제 부가세보다 살 때 냈던 부가세가 더 많게 되면 그 차액만큼은 돌려주는 게 부가세 환급입니다. 네. 이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 꼭 챙겨야 되는 거는요, 가장 중요한 건 증빙을 잘 챙겨야 되는데, 물건을 이제 사업용으로 샀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전자세금 계산서라든지 카드 전표를 반드시 챙겨놔야 환급이 가능하고요. 종이용 수증만 있다, 이런 경우라면 환급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이때에는 계좌이체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카드 영수증 같은 돈을 실제로 지불한 기록도 준비를 해두는 게 중요하고요. 또 사용 목적도 중요한데요. 네. 내가 개인용 가전제품을 샀다든지 아니면 가사 물품을 산다든가 이런 거 이것처럼 네. 사업과 상관없는 물건을 사면 환급이 또 안 돼요.
그래서 물건을 살 때 사업자 명의로 결제하는 게 좋고 특히 법인회사 같은 경우 사장님 개인 카드라든지 아니면 개인 계좌로 결제를 하게 되면은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선 제때 받기 위해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보통 1월이랑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할 때 환급 신청을 하게 되는데 특히 신규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설비 투자처럼 큰 돈이 들어가서 돈을 빨리 환급을 받아야겠다 하는 경우는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조기 환급도 가능하니까 기한 맞춰서 환급 신청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부가세 환급이 은근히 복잡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조기 환급도 있다는 거예요? 네, 조금 더 일찍 돈을 돌려주세요 하는 조기 환급 제도가 있으니까는 이 점 활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단기 자금을 빨리 좀 융통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기 환급 신청도 꽤 유용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이제 명절에 사장님들이 좀 챙겨야 하는데 자주 하는 실수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특히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겠다라는 거. 네, 이제 명절에 이제 고향에 돌아가는 귀성길에서 여행 경비 같은 거를 사업 경비로 처리했다가 이제 사적 지출로 판단돼서 비용 인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은 이제 경비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셔야 되고 명절은 따뜻하게 그러나 이제 세금은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챙겨야 될 영수증 같은 것들 증빙을 못 챙겨서 비용 인정을 못 받는다든가 부가세와 업무 추진비는 한도를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된다든가 아니면 신고 납부 기한을 깜빡 놓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잘 챙기면 대부분의 명절 세금에 관련한 실수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 내야 하는 그 일정이 연휴랑 겹치는 건 없습니까? 또 미리 챙겨야 될 게 있지 않을까요? 네, 이번 연휴가 긴 만큼 국세청에서도 이미 공지를 냈는데요. 이번 10월 초에 추석으로 인해서 좀 장기 연휴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걸 고려해서 이제 원천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같은 이제 10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9월 귀속분 국세에 대한 신고라든지 납부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제출 기한을 기존에는 10월 10일까지였는데 이걸 10월 15일로 5일간 연장을 했다고 합니다. 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기한도 10월 10일까지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해줬고요. 발급 마감일도 연장을 해줬습니다. 이것처럼 연휴 기간 때문에 신고나 납부할 날이 너무 적어서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네. 이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려를 적용을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신고 기간이 뭐 휴일이다 아니면은 이럴 경우에는 현행 법령에도 이미 그런 상황을 대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5조에 보면은 기한의 특례에는 이제 신고나 납부하는 날짜 기한이 공휴일, 뭐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과 겹치면 그 다음 날까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이 조항은 이제 납세자에게 유리한 조항인데요. 휴일인데 나와서 신고를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신고하는데 휴일이라서 문제가 생겨서 신고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법으로 보호를 해준 경우입니다. 앞에서 저희가 뉴스 정리해 드릴 때도 알려드렸습니다만 대출 만기 같은 경우는 또 연휴 뒤에 갚는 것처럼 네. 세금도 연휴가 끝나고 갚는 걸로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통일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소비자나 또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네. 예, 최소한 피해를 보지 않게 또 연휴에 세금 포인트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이번처럼 연휴가 길면요. 이제 어디 가야 할지 고민도 되는데 네. 이때 세금 포인트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과 여행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오. 세금 포인트는요. 이제 내가 낸 세금에 대해서 10만 원당 1포인트씩 적립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예. 전국 국립공원, 뭐 국립자연휴양림, 과학관, 전시관, 심지어는 영화관에서도 이 포인트를 써서 입장료 할인을 받는다거나 쿠폰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쿠폰을 사용하는 방법은요. 이제 홈택스 앱인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을 해서 세금 포인트 메뉴에 모바일 쿠폰 바로 가기에서 할인 쿠폰 발행을 눌러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제 다만 이걸 사용하기 전에 손택스 앱을 켜가지고 내 포인트도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포인트를 사용할 곳이 폐업을 했는지 아니면 오늘은 휴관을 하는지 아닌지 여부도 체크를 하는 게 도착해서 쿠폰을 못 쓰는 낭패를 뭐 피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 낸 거 10만 원당 1포인트요. 1포인트 뭐 1원입니까? 아니면 어디 뭐 사용처마다 다른 거예요? 사용처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포인트를 또 활용하실 수도 있겠고 좋습니다. 김철훈 세무사에게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정부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정보 시스템 647개 가운데 정보24, 우체국 금융 등 46개를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금융에 이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편지와 소포, 국제우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문의 우편 서비스 상당 부분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우선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2주 연속 주말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부 여당이 사법부 장악과 일당 독재에 나서려 한다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초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최종안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사위 청문회 참석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6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추석에 휴무하는 기업 10곳 중 6곳은 직원들이 7일을 쉬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이상 쉰다고 답한 기업은 20%였고 5일 쉰다는 기업은 약 9%였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최근에 서울에서 빌라 거래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지난 7월 기준으로요. 서울 다세대 주택 거래량이 약 3,600건. 이게 3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거라고 합니다. 최근에 빌라 시장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건지, 수요가 왜 몰리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돈워리 투자 백서 시간,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와 함께합니다. 성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지역의 빌라 거래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네, 저도 사실 통계를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역시 아파트값 부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을 보면 14억이 넘거든요. 이제 KB 부동산 기준으로 했을 때 8월 평균 약 14억 2천만 원입니다. 네, 이에 반해서 빌라는 약 3,500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5분의 1 가격으로 가격 차이가 확 벌어지다 보니까 일단 대출한도 6억 내에서도 빌라는 매수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일단 가격 차이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볼 땐 이 요인도 굉장히 큰데, 이제 그 주요 지역, 서울의 주요 지역이 토호제로 묶이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년 실거주 의무가 붙는데 빌라는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가격도 저렴하고 갭 투자도 가능한데 실거주를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선택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투자 목적도 있는데 서울시가 뭐 모아타운이나 뭐 신속 통합기획 이런 정비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우리 빨간 빌라라고 하죠. 재건축, 재개발 기대감이 있는 그런 노후 빌라들 매수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좀 거래량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거래 가격은 14억이 넘는데 빌라는 네. 3억 5천만 원 수준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좀 일부분 눌려있던 아파트 투자 수요가 좀 빌라로 가는 걸로도 풀이가 되는데, 그러면 거래가 늘어나면 가격도 올랐습니까? 빌라 가격도?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기 위한 전제 조건이 일단 거래량 상승인데요. 네. 원래 이제 사람들 다 인식하고 있기에 아파트는 오르는데 빌라는 안 오른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최근에 조금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거래량이 늘다 보니까 가격도 덩달아 오름세거든요. 이제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이제 올해 8월 기준으로 서울 빌라 매매 가격 지수가 101.38을 기록했습니다.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건데요. 네. 이게 사실 그 같은 기간, 그러니까 아파트 상승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아파트보다 빌라가 더 많이 올랐다는 걸 보고 요즘에 진짜 빌라가 인기구나 느꼈거든요. 그래서 6월 같은 경우에는요, 한 달 동안 빌라 가격이 3.17%가 올랐거든요. 근데 같은 6월 달에 아파트는 2.51%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 가격이 조금 더 많이 올랐던 거죠. 이렇게 좀 빌라가 오르다 보니까 또 전세 쪽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전세 시세를 보면 지난 5월 이후에 계속 빌라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게 이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규제 사각지대에 있고 또 원체 가격이 벌어져 있었고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고 또 전세 가격도 오르다 보니까 또 매매도 선호되고 있고, 그러면 왜 그 가격이 나아지면 경매 시장에서의 반응도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빌라 경매 네. 시장은 어때요?
사실 이제 주택 시장의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경매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보면 빌라 경매 시장도 상당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서울 빌라 경매 낙찰률이요 7월 기준으로 해서 25%를 기록했고 네. 낙찰가율이 84.5%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상당히 높은 건데요. 이게 아파트랑 비교를 해보면은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아파트의 낙찰률이 19%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빌라 그 낙찰률이 더 높았던 거죠. 또 낙찰가율 그러니까 이제 그 경매로 나온 가격 대비 얼마에 낙찰되느냐를 비교할 수 있는 게 이제 낙찰가율인데 아파트 낙찰가율은 78%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경매 시장으로 갔을 때 오히려 빌라의 낙찰가율이 더 높다라는 거는 빌라가 훨씬 더 인기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노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빌라 경매에 정말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는데 한 7월 같은 경우에는 뭐 광진구 자양동에 한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입주권이 나오는 물건이었는데 무려 66명이 참여해가지고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시장을 봐도 최근에는 빌라가 조금 더 인기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서울만 뜨겁고 지방은 차갑잖아요. 빌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서울만 지금 뜨거운 건지 다른 지역도 좀 같이 좋아지고 있는지요? 어때요? 네, 이 부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 이제 서울은 뭐 전국의 어떤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라고는 할 수 있지만 서울이 그렇다고 해서 지방도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서울과 지방을 약간 좀 다른 흐름으로 보셔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파트의 대체 수요가 있기 때문에 빌라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역 같은 그 지방 같은 경우에 조금 현실이 다릅니다. 뭐 가까운 서울과 가까운 인천만 보더라도요. 사실 인천에도 빌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올해 상반기 빌라 가격이 오히려 마이너스 0.18%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은 오히려 빌라 가격이 떨어진 거죠. 지방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3.17%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아파트보다는 낙폭이 더 컸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지방 투자를 하면서 느끼는 게 지방에서는 뭐 빌라라든지 안 그러면 주상복합이라든지 오피스텔, 그러니까 아파트 이외의 어떤 그런 주거 형태에 대한 선호도 확연히 떨어지거든요. 물론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네.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은 좀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은 다른 주거 형태보다는 아파트가 지방은 조금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빌라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건 서울만의 이야기다. 네네. 사실은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하신 게 좀 아파트로 못 간 그 투자 수요가 빌라로 가고 있다. 서울 빌라로 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빌라를 투자로만 접근하기엔 좀 위험 요소가 있지 않나요? 네, 사실 저는 지금 빌라를 투자 대상으로 보고 접근하는 건 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지가 않는데요. 네. 부동산 시장에도 보면 항상 이런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트렌드가 형성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풍선 효과 같은 거거든요. 뭐 몇 년 전에도 보면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리고 뭐 대출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오피스텔로 수요가 몰린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오피스텔 가격이 급등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게 지속되는 어떤 트렌드라기보다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 뭐 이렇게 빌라가 오르는 것도 각종 규제로 인한 어떤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지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지속되는 트렌드라고 해석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내가 아파트에 살기는 너무 이제 자금이 부족하다. 그런데 나는 전세를 여러 번 돌아다니는 건 너무 싫다. 그럴 경우에 저는 본인이 정말 살고 싶은 지역이 있고 이사를 다니기가 싫고 입지가 좋다라는 확신이 들면 투자보다는 실거주 입장에서 빌라를 매수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주거의 안전성을 위해서. 네. 근데 내가 이 빌라를 샀을 때 아파트보다 더 큰 시세 차익을 노린다든지 이게 가격이 좀 많이 급등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목표를 잡는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은 빌라를 오히려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팔 때지 아하. 네, 투자 목적으로 살 때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 차익만 노리고 들어가기에는 위험성이 크죠. 네네. 그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특히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니까 빌라라도 이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걸 좀 확인하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저도 부동산 거래를 해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빌라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네. 환금성.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팔 수 있을 때 팔려야 되거든요. 팔고 싶을 때. 그렇죠. 근데 아파트에 비해서 빌라에 저희가 봤을 때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팔고 싶을 때 팔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를 매수하실 때는 단순하게 뭐 이 빌라 입지, 뭐 어떤 이런 가격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이제 국토부 실거래가를 보면 연간으로 해가지고 이 빌라가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통계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딱 봤는데 뭐 1년 동안 뭐 한두 채가 거래됐다. 네. 그 얘기는 내가 팔 때도 팔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빌라를 매수하실 때는 가장 먼저 이 빌라가 거래가 활발하게 되는 건지 이거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빌라의 또 단점이 옆에 있는 아파트는 막 몇십억씩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빌라의 가격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아파트에 비해서는 거래가 투명하지가 않거든요. 그것도 사실 앞에 있었던 거래량과 비례를 하는데, 만약에 거래량이 많으면 어떻게 보면 시세가 형성이 되는데 거래량이 적다라고 하면 시세가 잘 형성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래량이 많은지 투명하게 시세가 형성이 돼 있는지 요거를 실거주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빌라에 세입자로 들어갈 때 꼭 체크해야 하는 것도 좀 알려주세요. 네. 우리가 전세가율이라고 하죠. 네. 이 집값 대비 전세 보증금 비율이 얼마나 높냐. 사실 좀 보면은 80%, 90% 이 정도 너무 지나치게 높은 거고요. 만약에 50에서 60% 정도라고 하면 좀 적당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여부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부가 좀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빌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 두 가지는 꼭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증시는 지난주 좀 약세를 뒤로 하고 코스피가 1.4%, 코스닥도 1.38% 올라가고 있네요. 코스피는 3,436, 코스닥은 846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연휴 앞두고 이제 긴 휴장을 또 앞두고 있는데 오름세를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2부에서는요. 개미스쿨 시간 이어갑니다. 홍춘욱 대표와 함께 같이 돌아올게요.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